이달의 독립운동가 그러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알리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이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1992년 1월부터 이렇게 매달 한 명씩 선정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왔어요. 그동안 4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매달 기념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중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빠져 있었습니다. 야,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정말 늦어도 너무 늦은 이번에 내년 1월달 새해 첫 달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국가보훈부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3.1운동 후에 여기저기서 나타난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러 임시정부가 나중에 합쳐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됩니다. 그 여러 임시정부에서 모두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맡게 됐죠. 그 평생이 독립운동이고 대한민국 건국에 바쳐진 위대한 역사의 거인입니다. 이런 분을 400명이나 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하면서 아직 한 번도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행사가 시작된 1992년 1월 1992년 1월은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이때부터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까지 역대 정권 모두가 다 역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었거나 그야말로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방기한 그런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마침내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을 독립운동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야 된다고 하는 제안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차례 추천됐지만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저 좌파들이 독재한 사람인데 하고 반대를 했죠. 반면에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는 홍범도, 여운형 같은 이 세상이 다 아는 좌파도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구, 독립운동은 했으나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는 이승만 노선에 반대해서 이 김일성이한테 놀아났던 김구는 2번씩이나 중복 선택됐어요. 우리 현대사가 왜곡돼도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며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분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번영의 근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낸 분이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건국의 아버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의 독립지사, 건국지사 중 첫선에 꼽혀야 할 뿐이다. 진영의 잣대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역사적 위협과 공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저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 대변인하는 최민석이라는 자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이달의 독립운동가 성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종북 주사파들이 반대할 것은 너무도 뻔히 예상이 됩니다만, 네,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이제 곧 장관직에서 물러날 텐데, 물러났군요. 예, 보훈부 장관 후임 장관이 임명이 됐으니까, 예, 마지막 그 업무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떠난 박민식 장관에게 또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격려의 박수 보냅니다. 굉장히 팬들이 많았던 배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성균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성균 씨의 그 극단적 선택 일단 추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튜브나 SNS에서의 아주 악랄한 이 마녀사냥식의 보도와 댓글 때문에 이성균 씨가 심리적 한계에 몰렸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배우나 가수나 이 대중연예인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작업을 하는 직업인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경이 섬세하고 감정선이 아마 아주 예민하고 그럴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별 생각 없이 쓴 댓글 하나가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뭐 한참 오래전 일입니다만 최진실 씨 꼭 결국은 이 SNS의 악플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최진실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SNS의 이 악플들을 어떻게 조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SNS에 이렇게 범람하는 각종 선정적이고 무책임한 이 댓글들, 또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만 정말 제가 봐도 혐오스러운 이런 유튜브들이 범람해서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성균 씨의 죽음마저도 저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부터 나섰어요.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어요. 지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죠. 오늘 새벽 이게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는 글이 이재명 이름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됐어요. 저는 이성균 씨와 지드래곤이 연루된 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도 논평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진위 여부를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또 뭐 정치 시사, 특히 정치 논평을 하는 고성국 TV에서 관심 갖고 들여다볼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종북 주사파가 이성균 씨의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로 악용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정말 무차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건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입니다. 검찰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예요. 종북 주사파들이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놔가지고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이성균 씨나 지드래곤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소환당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성균 씨는 모두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도 소환 조사를 받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이성균 씨가 자기가 오히려 협박받았다, 속아서 협박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가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사 양상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 좀 더 신속하게 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해가면서 했을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여러 차례 비판적으로 논평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 중에 한 사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균 씨의 수많은 팬들은 이성균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경찰을 비판할 수 있어요. 경찰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경찰에서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이 사건은 검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수사의 시작도 경찰이고 수사도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걸 경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국가수사기관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다 검찰인 줄 알죠. 잠시 후에 이 개딸들이 어떻게 이재명의 이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국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수사 권력과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경 수사라고 바로 쓰지 않습니까? 검찰은 아무 관계없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검경 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합니다. 정말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유미양이도 뭐 글을 하나 썼네요. 생전에 이성균 씨, 이 씨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검경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이 그를 범죄자로 확신케 했다. 아니 검찰이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검찰이 수사 지휘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조국이는 저 글을 11번인가 고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바로 그 검찰의 피해자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경찰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성균 사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재판 중인 조국이하고는 완전히 접점이 없잖아요. 없는 접점을 만들려고 하니까 글을 11번이나 고친 것 같아요. 참 밤새워서 이거 또닥거리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떻게 애들 표창장 위조할 때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연상이 됩니까? 참 찌질하기가. 자, 개딸들의 반응입니다.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성균을 죽였다.
다른 개딸들은 살인 정권, 검찰과 언론들 때문이다. 아니, 검찰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 사건 관련해서. 권한이 없어서 수사를 못했다니까요. 무리한 검찰 수사가 이성균을 죽인 거다. 아니, 검찰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수사 권한을 빼앗겼다니까요. 검찰은 간접 살인자다. 아니, 검찰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수사 권한이 없어서 마땅히 검찰이 수사했었던 사건인데 이번에 수사를 못했다니까요. 이 말을 제가 100번 1000번 되풀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좌파들이에요. 또 다른 개딸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균을 보면서 우리 이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했다. 혹시 저 이재명이도 마약을 했나? 아니, 마약 사건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이성균을 보면서 왜 이재명을 떠올렸을까요? 개딸들은? 저는 이재명이 마약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범이라도. 그러나 개딸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곤란해지는 건 이재명이에요. 검사들은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한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말이에요. 어디서 수사했는지도 몰라요. 정해진 답이 안 나오면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드나 보다. 이재명을 꼭 지키자. 정해진 답이 나올 때까지 못 살게 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사건 관련자가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환상적인 민주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초현실적 민주당. 초현실적 민주당. 이 개딸들이야말로 이 초현실적인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은 또 개딸들은 이런 말도 써요. 참 이거는 정말 고인에 대한 정말 모욕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썼냐 개딸들이. 대체 이장님은 얼마나 강인한 멘탈을 가지신 건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멘탈이 약해서 죽었다 이런 모욕 아닙니까? 김건희 의혹 덮으려고 엄한 배우 죽인 거다. 아니 이 개딸 이것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 동선 확인하겠다고 나서겠네. 이성균 사망은 대통령실의 공작이다. 또 한 개딸은 이렇게 썼어요. 검수완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시민들도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검찰이라는 집단은 계속 권력을 쥐게 놔두면 안 되는 살인마 집단이다. 이게 완전히 세상을 지금 거꾸로 보고 완전히 일그러져 보고 지것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개딸들의 그 정말 흉악한 실체가 그대로 이성균 씨 관련 댓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의 죽음은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연예인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추모는 계속돼야 되지만 이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개딸들과 같이 저런 죽음까지도 자신들의 정쟁의 소재로 악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공격하게 되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저 흉악한 민낯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해커 부대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공작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윤민우 교수 연구팀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댓글 부대가 우리 포털에서 다른 댓글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대선 한 달 앞둔 시점이죠. 20대 애들은 극우들의 선동당에서 반중이 심하다. 그 다음 날은 윤석열이 되면 나라 망하고 전쟁 난다. 국민들이여 각성하자. 이게 지금 지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위장해갖고서 지금 댓글 올리는 거예요. 2022년 3월 6일 대통령 선거 3일 전입니다. 이재명 황제 폐하 납시오. 이재명 황제 폐하 납시오. 룸살롱 어퍼컷은 오늘도 룸에서 노나요. 참 이런 천박한 댓글들을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어요. 중국이. 그리고 대선이 끝난 후 2020년 4월 29일 여러분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게 심각한 상황에서 웃으실 것 같은데 송영길 현대판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송영길은 어디에 출연해도 이렇게 웃기네요. 송영길 현대판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또 2023년 올해입니다. 4월 16일 이제 총선 한 1년 앞두고서 이것들이 슬슬 총선 공작을 시작하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을 탄핵할 실력을 갖추고 일본과의 대결 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때가 이제 탄핵이 본격적으로 종북 주사파 집회에서 시작될 때죠. 2023년 10월 12일에는 총선 압승으로 윤석열 탄핵까지 2년 안에 끝내자. 이 중국 해커 부대의 댓글 공작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조국이에 대해서는 작년 1월 27일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굿짐당에게 정확히 3배로 갚아줄 겁니다. 아따 조국이가 그때 힘냈겠네. 윤미향한테도 2021년 8월 15일이에요. 독립투사 윤미향 선생님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모두 친일파입니다. 제가 중국 해커 부대, 뭐 중국 공산당 체제니까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죠. 시진핑한테 한마디 할게요. 이런 댓글 자꾸 보내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해서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야. 아니 뭐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좀 정신 좀 차려. 이준석도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다. 이준석이가 뭐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뭐 관심 없고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준석 탈당 희망 줬던 청년 정치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이준석이한테 누가 희망을 가졌었는지 참. 그런데 뭐 제가 그래서 제가 이준석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서 이 사설도 그냥 넘겼다가 내용을 보니까 그냥 넘기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준석이 탈당하는 것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이다 이랬어요. 이준석 탈당의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불화할 이유가 없을 듯한 두 사람의 불화가 불구대천이 됐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준석 따위하고 불화를 하니 많이 하는 식으로 이게 서술을 할 수가 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무슨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준석이 가출할 때 그래서 당에서 의총 열어갖고서 출당시키려고 할 때 그 의원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라고 이준석이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당시에 윤석열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당대표 되기 전부터 유승민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지 목표라고 하면서 떠들고 다녔던 자입니다. 못 만들면 지구를 떠나겠다고까지 했던 자입니다. 만약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따위를 무슨 변수로 생각이나 했을까 싶습니다만 만약에 불화가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해방만 놓았던 이준석이의 책임이지. 그리고 이준석이를 앞세워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한 유승민 세력의 책임이지. 어떻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전 대표를 이준석이를 성범죄자로 몰아 당대표에서 쫓아냈다. 그럼 성범죄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왜 윤석열 대통령이 몰았다고 그럽니까? 이준석에 대한 징계 요구는 국민의힘 다수의 당원들이 요청한 거예요. 자유파 국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당의 윤리위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성범죄자로 몰아서 마치 아닌 사람을 억울하게 몰았듯이 몰아서 대표에서 쫓아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조선일보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이준석이를 감싸고 부추기고 띄우고 했던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키워보려고 했던 이준석이가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상심해서 마음이 좋지 않을 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게 과연 언론이 사설에서 할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감정을 앞세운 충돌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을 무슨 30대 그 젊은 사람하고 감정 대립을 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딱 단정 짓고 규정 짓고 이러고 사설을 쓰고 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모욕 아닙니까? 이준석이 자체가 아무런 뉴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논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준석이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사설을 쓰는 조선일보 언론도 진짜 문제다 싶어서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고장난명은 안 된다. 이번에도 묽고 튼 이철규. 고장난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외로울 고, 장은 손바닥 장. 난 어려울 난, 명은 소리 난다는 명입니다. 소리 안 나잖아요. 손바닥 하나라도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고장난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리를 내려면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히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계입문 제1성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맞받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손뼉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박민식의 주장입니다. 박민식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거취를 아주 초스피드로 결단했으니 친윤 핵심들과 영남 중진들이 고장난명의 지혜를 새겨 같이 손바닥을 맞대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떨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떨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문 제1성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능력 없고 새로운 흐름에 맞지 않으면 그게 누구든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계속 헛바람만 나게 이러고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이죠. 어제 그저께 한동훈 위원장 추대가 결정된 순간 기대했습니다. 김기현과 함께 지도부 구성했던 최고위원들은 뭐 며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러납니다. 그러나 임명직, 선거를 앞두고 주요 임명직이 세 자리인데 하나가 사무총장이에요. 이만희 사무총장. 또 하나가 유의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선거 때 모든 후보 여론조사하고 선거 공약 개발하는 싱크탱크예요. 이게 다 김기현이가 임명해놓고 떠난 자들입니다. 마치 알바끼 하듯이.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즉시 이 세 사람의 사의 표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머리 쳐박고 혹시나 재신임 전화가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오지 않을까 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꼬를 이철규 의원이 텄습니다. 이철규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 직후에 가장 먼저 사무총장 자리에서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당시 정책위 의장이던 박태출 의원도 사표를 같이 던졌어요. 그게 그때 김기현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같이 던졌으면 지금처럼 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찌질한 김기현이는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 몇 달 전에 이철규 당시 사무총장이 먼저 이 물꼬를 터줬는데도 김기현이가 미련스럽게 받아먹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지금의 찌질한 김지현이로 전락한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대된 직후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철규가 제일 먼저 물꼬를 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 미련한 김기현 이 측근들 김성은 여의도 연구원장,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 의장 혹시나 하고 전화기 옆을 떠나지 못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 최고위원회는 어차피 새로운 비대위원회 인선이 되면서 해체가 됩니다. 그러나 임명직이야말로 가장 먼저 사의 표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김기현의 거의 알바끼 수준의 이 임명을 받은 이 세 사람의 사표를 당장 오늘이라도 사표를 낼 것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인선 기준과 관련해서 비정치인 위주다.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 나이 가지고 갈라치기 하지 않겠다. 이준석 류의 아주 천박한 세대 포이론 뭐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도 검사 출신,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그러면서 검찰당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한마디 했어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사칭한 사람을 당대표로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네요. 그죠? 그렇게 검사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했던 자를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냐. 그 더불어민주당이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들만 공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죠. 권오현 서울 성동갑, 김기흥 인천 연수을, 김보영 경기 김포갑, 김송영 서울 송파병, 이승환 서울 중랑을, 이창진 부산 연제 등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던 사람들이 추측이 된 14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마 예정자들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선언문을 서약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들 사이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만들어라.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한테 맡겨서는 총선 참패하겠다. 아마 그렇게 김정은이가 마침내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 이게 사건을 일으켜라. 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내년 초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북한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월 6일 핵실험하고 1월 13일 무인기 침범하고 2월 7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하고 3월 30일이 GPS 교란하고 하는 식으로 연이어 군사도발을 자행해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했다. 또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 3월 한 달 동안 대남 전술 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번씩 연쇄 발사해서 또 겁을 주려고 했다. 이런 패턴이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잘 대비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다 받았을 겁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대통령이 전방부대를 시찰하고 군장병들을 격려하는 통상적인 행보에 더해서 북한의 이런 군사도발 징후가 매우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전방부대를 가서 선참 후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즉각 행동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라고 하는 선참 후계 원칙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적 도발 시 즉각 보복 대응하라. 보고는 나중에 하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군을 향해서 발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간담회도 갖고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초급 간부들을 만나서는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교육 후생 복지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과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육군 제5보병사단, 제5보병사단. 이 제5보병사단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피해 능선 전투, 가칠봉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부대다. 추운 날씨에도 철통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 이 보도된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리 장병들과 함께 똑같이 식사를 배식 받는 모습인데, 닭강정, 너비아니구이, 순두부 해물찌개 뭐 이런 반찬, 밥을 굉장히 많이 담았네요 보니까. 아주 즐겁고 맛있게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라. 제가 지난번에 그 KT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KT 회장 선임은 완전히 백지에서 다시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근슬쩍 연임해 보려는, 그게 실패하자 직계를 다시 세워서 KT를 계속 장악하려던 세력들이 사법처리 철퇴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금 KT 사태와 거의 똑같은 궤적을 보이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최정우가 알아서 물러나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철강맨, 아이언맨을 회장으로 선임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수십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것들의 그 얄팍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꼼수를 쓰다가 마침내 제동이 제대로 걸렸습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 최정우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의 김태현 이사장은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포스코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김태현 이사장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유 분산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태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 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인선 단계부터 후보 추천에 이르기까지 1년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김태현 이사장의 이 발언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최정우가 자동으로 후보 선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지금의 포스코 이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서 최정우 현 회장이 자동으로 연임에 나설 수 있게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것과 관련된 비판인 겁니다. KT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스코가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당시 현직 대표의 자동 연임을 추진했었어요. 12월 말에 그래서 KT 이사회가 구현모라는 자를 차기 대표로 결정했는데, 그때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우리 자유파와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현모는 물러나고 구현모가 지명한 윤경림이라는 자가 대표로 추천됐는데 결국 윤경림이도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사법 처리 받고 있어요. 김태현 이사장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최정우 연임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됐던 이 포스코 CEO 선임 절차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정우의 영향력이 큰 사회이사를 배제하고 실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에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두 달에 연연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최정우 연임 절차를 밟아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최정우는 문재인 정권에서 2번씩이나 포스코 회장을 해먹은 자입니다. 포스코라고 하는 이 산업의 쌀, 철강 생산에는 문외한인 자입니다. 수많은 사고와 문제점들이 이 최정우 체제에서 계속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커넥션을 동원해서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설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이었던 포스코, 지금도 제조업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철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진짜 포철맨, 아이언맨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해서
최정후 6년 동안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포스코를 바로 세우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어제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예고한 대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180명이 찬성했는데 그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권은희. 이자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5일 국무총리 한독수 총리와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세 사람이 만나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할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어떠한 절충한 어떠한 조건부 수용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걸 빤히 알면서 이 좌파 언론들은 이 김건희 특검법의 이 파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소설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겨레의 오늘 기사는 이렇습니다. 180명 찬성 김건희 특검법. 국힘 이탈 19명 넘으면 윤 치명상. 이것들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국민의힘 이탈이 19명을 넘어야가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한겨레 기사예요. 오마이뉴스라고 있잖아요. 오마이뉴스는 쌍특검을 찬성한 국힘 의원 권은희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스타 만들기처럼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 언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양비론인데 총선 정략,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 부인의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게 먼저 제목을 달았어요.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 놓고 뒤에다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네, 조선일보한테 묻습니다. 정략인 줄 알면서도 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논평인데 종북 주사파들의 정략이 대중을 일시적으로 속이면 그 거짓을 폭로하기보다는 그 정략에 따라가는 것이 조선일보인가? 그게 언론인가? 네, 묻고 싶습니다. 또 여러 언론에서 이미 다 정리가 돼서 끝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관계도 없는 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마치 한동훈이 거부권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역시 윤석열 아바타야 라고 하는 식의 비난을 준비해 놓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 흐름들을 쭉 보면서 갑자기 옛날 삼국지 그 일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삼국지에 보면 최고 전략가가 제갈공명 아닙니까?
제갈공명은 그야말로 무패의 전략가였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제갈량과 자웅을 겨뤘던, 그리고 끝내 제갈량을 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마의죠. 그래서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촛불처럼 사라졌고, 이 사마의는 그 손자인 사마염이 마침내 진이라는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과 이 사마의가 천하를 두고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제갈공명은 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이 군수 보급 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을 해야만 됐어요. 반면에 지키는 입장이었던 사마의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전략을 구사했어요. 맞고 싸우질 않는 거예요. 제갈량 군대가 촉군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위나라 군대가 맞서 싸우지를 않으니까 답답하게 시간만 흘러가고 군량만 축내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심리전에 능한 제갈공명이 갑자기 사마의한테 선물이라고 하나 보냅니다. 그 선물 함에는 치마 저고리가 들어있었어요. 위나라 군대 전부 앞에서 이 사마의를 여자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모욕을 준 거예요. 아무리 사마의의 지연 전술이 효과가 있다 해도, 사마의 예하에도 이 용장들이 있는데 이 장수들이 그렇게 조롱을 받고 분기탱천해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마의가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 이후 싸우러 나가겠다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연 전술을 씁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제갈공명은 대패하죠. 그리고 사마의는 대승을 거두고 천하대권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치마까지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격동시켜서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제갈공명의 책략도 사마의의 담대함과 현명함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종북 주사파들이, 또 특히 조중동 같은 보수처럼 보이는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감정선을 자극하고 있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들어야 뭐 대단한 무슨 정치인이 될 것처럼, 이 김건희 특검 받아들여야 뭐 영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온갖 이 감정선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긁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갈등 구조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종북 주사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보수를 표방하는 이 조중동에서까지, 또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까지 이런 식의 종북 주사파의 책략에 놀아나는, 동조하는, 편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정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인데, 이거 뭐 이미 여러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의 똘마니 이성윤이었을 때, 그때 모든 언론은 추미애 이성윤이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윤석열 식물총장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1년 7개월이나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결이 된 거예요. 이걸 다시 특검하겠다고 나서니 뭐 선거용 정략이니 뭐니 다 떠나서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특검으로 지금 주장을 하려면 당시에
김건희 사건을 샅샅이 파헤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봐줬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봐줘서 감춰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특검하자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 그 주장하게 되면 추미애부터 이 더불어민주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났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 그리고 권은희라는 자까지 해서 180명이 특검 강행 처리한 직후 로텐도홀에 모여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입니다. 원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께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신속하게 요청하겠다. 당당하게 요청하겠다. 악법을 폐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의로운 행동이다. 우리가 꿀릴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악법을 폐기하는 거부권 행사를 많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평균 44세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비대위원 선임권은 비대위원장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심 끝에 선임한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나이가 평균 44세예요. 진짜 젊은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젊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젊고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젊습니다. 그리고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모든 비대위원들이 전부 비정치인입니다. 그중에는 종북 주사파 586 기득권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온 민경우, 김경률, 구자룡,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86 대 789, 보통 언론이 보도하는 바로 그 전쟁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가시화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좌파 언론은 그중에 제일 겁이 나는 사람이 아마 민경우 위원일 겁니다. 민경우 위원은 종북 주사파들의 거의 모체와 같은 범민련, 이 범민련이라고 하는 이 종북단체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종북주사파 586의 실체를 보고 자유파로 전향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북주사파들은 제일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체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향신문은 민경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크쇼에서 그냥 농담처럼 했던 얘기, 그런데 그 얘기가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걸 끄집어내서 역으로 흠잡을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김형동이 결단하라. 누군지 잘 모르셨을 텐데요. 경상북도 안동의 그 초선 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보다 2살 젊은 이 김형동 초선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바람에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댓글창에도 이 김영동 비서실장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도 제가 스스로 사실 확인을 하기 전이라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어제 아침 방송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기한 댓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팩트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김형동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런 좀 걱정이 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인사를 한 것인데 이게 하루 만에 잘못됐다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질을 요구하는 게 이게 참 정치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확실한데 이걸 그냥 덮고 그냥 간다는 것도 이건 이 영라이트 문화에 맞지 않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맞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김영동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을 제가 촉구하는 것이고요. 이 촉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김영동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김영동 비서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대체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 처분 받은 것도 팩트인 것 같고, 또 그 부인이 조선족 중국인인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국적이 중국으로 돼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고요.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김영동 비서실장이 간첩 사건 연루자와 형동생 사이로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냈던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한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동운동가들과 네트워크가 많았겠죠. 그중에 간첩 혐의자와 형동생 하는 사이로 가까웠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팩트는 풍문으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김형동 비서실장이 직접 정치하기 전에 쓴 칼럼 같은 데서 확인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 칼럼은 2010년 10월에 기고한 칼럼인데, 이 칼럼은 지난달 만났던 석권호 동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칼럼에다 이렇게 썼어요. 칼럼에 이렇게 개인적인 인사까지 전하는 칼럼은 저도 처음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석권호라는 자가 지난 1월에 민노총 간접단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그러면 김영동 의원이 칼럼을 썼을 때는 간첩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간첩 사건 연루자인 것은 팩트죠. 또 이 석권호의 부친 아버지가 1980년에 진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것도 팩트입니다. 이게 부자 간첩인가? 그런가 하면 2017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권력을 탈취했잖아요. 그때 이 김영동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칼럼을 또 썼어요. 칼럼을 썼어요. 그냥 이 SNS에 짧게 글 올린 게 아니에요. 이 칼럼에서 김영동 비서실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본인이 쓴 칼럼이니까. 뭐라고 썼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 안중에 노동자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너나 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을 극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3년 후에 이 미래통합당 경북 안동 지역 후보자로 출마를 하게 되자 2020년 총선 한 달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또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팩트입니다. 이 언론이 이런 상황과 관련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김영동 의원실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영동 의원 휴대전화는 오전 중에는 신호가 갔는데 안 받았고 오후에는 아예 전원이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보도 기사를 쭉 보면서 2009년 음주, 젊을 때 술 한잔 실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관련해서 해명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건 2020년입니다.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력을 확인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알게 됐다. 마치 완전히 강 건너 남 얘기하듯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동 MBC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까마득한 기억이 언제냐? 그거 10년 전이에요. 2009년. 그리고 이 주장은 2020년. 딱 11년 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까마득한 기억에서 기억도 안 나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출마 준비하면서 이력을 확인하던 중에 알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동 실장의 부인의 국적과 관련해서, 그냥 이거 팩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방송 토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제 배우자는 조선족 동포다. 중국 연변 용종에서 태어나 컸고 아직 국적 중국으로 돼 있다. 지금은 국적을 한국 취득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2020년 방송 토론회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뭐냐? 마지막 한마디.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적이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자, 김영동 비서실장. 후보자의 국적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출마를 못 하거든. 국회의원 자격, 출마 자격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25세 이상이면서 지금은 18세로 내려놨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후보자의 국적이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 출마하는 사람이? 확인해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 외국 국적도 출마 가능한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도 심각하지만 이런 팩트에 대한 김형동 의원 설명은 더욱이나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언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기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취재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
전화할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이 비서실장이 자기 문제 때문에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니 이런 상태로 어떻게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진작에 전화기를 꺼놓아야 될 정도 상황이라고 본인이 생각했으면 바로 그 시점에 이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일을 내가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구나. 어제 오후에라도 자진 사퇴를 했어야죠. 저는 어제 오후나 오늘 아침 자진 사퇴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형동 의원, 김형동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질하기 전에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데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이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비서실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업무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서실장 자진 사퇴를 결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사람이 하도 천연스럽게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선거법이 고쳐졌나 싶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